혼술을 해야 되는 것도 우울하게. 그렇죠? 저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 이름 처음 듣는다. 이게 견제가 제대로 됐을지. 진짜 너무 짜증나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10명도 힘들 것 같은데. 빌려줄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의 참견 해돌TV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어제도 달리셨나요? 당연히 달렸습니다. 상태 보시면 아시겠죠. 촬영하기 전에 샵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개인샵 가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세팅했습니다. 차라리 돈 쓰지 마요. 오늘 머리가 막 나가셨어요. 그냥. 오늘은 지난번보다 약간 좀 흑빛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도 역시 37만 명의 회원들이 모인 저희 해돌 카페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오늘 시즌1 마지막 촬영인 것만큼 오늘 더욱더 집중하고 한번 참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흥님은 뭐 항상 예상을 뒤집는 전개에 이게 나올 때만 이게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시고. 전 집에 있을 때는 눈 감고 있어요. 네, 시즌2 촬영 때 저를 섭외 안 해주셔도 저는 그냥 알아서 올 거예요. 이제. 자, 준비된 해돌TV 사건 부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그 해돌 카페에는 인기남이었던 임아트라는 남성 회원이 있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언변도 좋았고 돈도 잘 쓰는 회원이었어요. 네. 당시 알려진 이마트의 직업은 대형마트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그 활발한 카페 활동을 하며 다른 회원들에게 무료 나눔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일하는 마트에 그 상품권을 자주 나눠주면서 카페 내에서는 이른바 마음씨까지 고운 사람으로 통해서 뭐 하나 깔 것이 없는 완벽한 회원이었어요. 이 친구가 모임을 주최를 하면 항상 만석이었어요. 바로 마감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기남인 거 아닌가 딱 정해지죠. 병원을 쳤는데 아무도 안 와. 혼술을 해야 되는 것도 우울하게. 그렇죠? 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폭파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전 여러 번 있어요. 그 이마트의 업무는 그 마트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슈퍼갑이었죠. 그렇죠. 네. 그 시절에는 입점업체들의 그래서 이제 로비가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마트는 이제 본인에게는 항상 현금이 많다며 모임에서 돈을 잘 썼어요. 이렇게 되면서 해돌 카페 내에서는 이마트와 친하게 지내는 그 지인들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몇몇 회원들은 마트에 납품을 하게 해달라면서 이마트에게 청탁도 했고요. 이마트는 이제 카페 회원들과는 그런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마트의 주가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갔죠. 더 신뢰가 가네요. 네. 그러던 날 이제 카페장과 친분이 있던 성실남이 저한테 상담을 해옵니다. 성실남은 자영업자였는데요.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업종을 변경하려고 운영하던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쉬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고 했던 이제 성실남은 이 시기에 친하게 지내던 이 마트에게 마트 입점 제안을 받게 됩니다. 마트 카운터 밖에 임대 매장으로 입점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가 나온다고 그 입점 제안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카페 회원과 그런 거래 입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안을 했네요, 먼저. 틀린 게 여기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은 거절한 거고 입점 제안을 먼저 한 거는 여기 슬슬 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름부터 일단 성실남이에요. 뭔가 좀 성실한 느낌. 맞아. 착하고 엄청나게 뭔가 당할 것 같아 지금. 그죠? 미치겠어요 지금. 짜증나 지금 벌써부터. 이 마트는 그 성실남에게 대전점 마트에 좋은 자리가 났는데 수익이 보장되는 자리라면서 입점을 권유합니다. 네. 그 성실남이 직접 매장에 가보니까 소개받은 자리는 에스컬레이터 앞자리였고 이목을 끌기 좋은 자리였고 손님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마트의 입점업체 관리자인 이마트가 매출을 보장하는 자리였으니 성실남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점 계약을 결심합니다. 이마트하고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임아트하고. 네. 이때 약 1억이 넘는 보증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거 몇 년 전 사건인 거예요? 한 10여 년 전? 1억이면 큰 돈이었는데. 임대 매장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는 이제 큰 돈이 걸려 있죠.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증금부터 일단 성금으로 이제 납입하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이중 계약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피해자들은 사기죄로 고소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일반 고소 사건의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다 민사로. 네. 그래서 계약서는 진짜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점일 아침에 그 성실남은 인테리어 진행을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하고 함께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제
빠졌어야 될 업체가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남은 매장 사장님한테 가서 왜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시냐 물었는데, 매장 사장님은 현재 계약일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연장해서 장사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남이 이마트와의 계약을 이야기하자 사장님은 그 사람 이름 처음 듣는다. 관리자는 다른 사람이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트 사무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까 임아트는 마트 직원도 아니었고 해당 매장에 대한 계약도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실남은 이마트와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이제 위조된 계약서라면서 그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도 마트 법인 계좌가 아니라 임아트 개인 계좌번호입니다. 웬만큼 뭐 아시는 분들은, 의심할 사람들은 개인 계좌로 받는다는 게, 더군다나 대형마트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걸 의심해 봤어야 되는데. 너무 순수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마트가 그동안 이제 자기 인지도를 쌓아왔고 이미지 탈색을 다 했기 때문에 의심 안 할 수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완벽하게 해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새는 옛날같이 모든 걸 자기가 공개를 하고 사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잖아요. 의심하면 사기 못 치니까는 의심하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기치기 편하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단타로 뭐 돈 빌려줘봐, 뭐 좋은 데가 있어 투자를 해 권유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사기꾼들이 좀 지능적으로 자기 돈도 써가면서 자기 인지도를 쌓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기꾼들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누가 범죄를 하는데 자기 돈 써요. 뺏어 먹기가 바쁜데. 지금은 조금 지능적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투자금 만드는 거 자기들도요. 큰 충격을 받은 성실남은 사기죄로 신고를 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카페장은 성실남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마트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마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성실남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마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회원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마트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어요. 이제 해돌이 아닌 다른 카페에서도 임대 보증금으로 사기를 쳐서 3억 가까운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10년 전에 3억. 중요한 거는 잡혀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이게 변제가 제대로 됐을지. 이마트는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받는 중에도 나는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니 그냥 구속시켜라 라는 말만 반복했고, 그 말을 들은 성실남은 마지막 기대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2년 가까이 무료 나눔과 돈을 써가면서 착한 가면을 쓰고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을 믿게 하려고 수시로 마트 상품권을 배포한 거죠. 마트 상품권을 나눠줬어요.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가짜가 아니었던 거죠? 네, 실제 상품. 가짜를 나눠줬으면 바로 걸렸겠죠. 사기꾼들은 숨 쉬는 거 빼놓고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사기, 횡령, 배임, 죄종별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의 이제 최저가 거의 5억. 뭐 이렇게 2배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슨 금액이 더 커지죠. 뭐 5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어쨌든 형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이게 조금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되고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벌을 받는 거고, 이렇게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민사로 진행을 해야 돼요. 따로. 민사로? 네. 소송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한테 사기치고 저 사람한테 사기쳐서 이 돈으로 저 돈 맞고 저 돈으로 이 돈 맞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실상 까보면 다 마이너스, 빚더미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진짜 너무 짜증나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성실남 현재 이게 좀 잘 추스려졌는지.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성실남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실한 성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성실남이 그 돈 받으려고 내 인생 허비할 바에는 그 비싼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인생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긍정적이신 분이다, 진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재산이며 뭐며 내 가족이며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변제받아야 돼. 이 사람 교도소에서 살고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져요. 차라리 이분처럼 긍정적으로 털어내고 돈은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이 마인드는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남자, 여자가 같이 나와서 사건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온리 남자들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좋네요. 남자들만 나와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 친분을 쌓아서 사기를 치는 수법이 흔하잖아요. 흔하게 사기치는 수법인데 일상에서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저는 눈으로 보는 거 아닌 이상에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오면은 고마운 것보다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나한테 왜 그러지? 조금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좀 약간 인생을 덜 살았나 봐요. 어흥님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저한테 친절하게 다가오거나 막 이렇게 잘해주거나 이러면 뭐지? 쟤 나 좋아하나? 이런 사기를 당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주지? 이렇게 자괴감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바보 같아서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주수도 회장 그 다단계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2조 원이었나요 그때? 국내 최대 다단계 업체인 JU그룹 주수도 회장이 오늘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잠적해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경찰, 뭐 교수, 심지어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 당하려면 얼마든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친한 사람이 사기치기 최고 쉬워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인들 100명한테 30만 원 빌려 내가 다음 주에 줄게. 이런 식으로 100명 빌리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지. 예. 친한 사람들은 일단 경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무슨 좋은 제안이나 조금 솔깃한 제안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예, 그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흥님은 인생을 잘 살아오셨나 봐. 30만 원을 100명한테 빌릴 수가 있어. 나는 10명.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10명도 힘들 것 같은데. 빌려줄게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갖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증거자료. 이 사람이랑 저랑 얘기한 녹취록 막 이런 거를 많이 제출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계약서, 서류, 뭐 작은 영수증, 뭐 그런 모든 증거 자료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통장 거래 내역, 뭐 얼마를 변제받았고는 아무 의미는 없어요. 내가 1억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5천만 원을 갚았다. 그럼 이 5천만 원이 피해 금액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변제 여부 상관없이 1억이 피해 금액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1억을 빌리고 난 다음에 2천 정도 갚고 8천을 이제 들고 튀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갚을 마음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1억을 받아요. 다음 달에 이 피해자 금액 갖다가 2천만 원을 줘요. 갚는 거죠. 보호 형태는. 나중에 신고 당하면 자기는 1억을 빌려서 뭐 사업을 하다가 2천만 원을 갚았고 그 후에 사업이 안 돼갖고 뭐 투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 갚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거든요. 겁먹게 되네. 타인의 기망이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변제할 의사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 빌리기 전의 상태가. 네. 돈을 빌릴 당시,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이 돈을 정말 변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돈만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인 거야. 나 사기당했어 막 이러면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설명해도 니 깎게 경찰이야 이러면서 내 돈 갖고 와 막 이러면서 저한테 돈 안 받아준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경찰서 상담을 다 하고 안 되니까 저한테 와요. 그러면 10이면 10명 다 욕해요. 걔네도 같은 편이다 하겠구나고 이런 식으로. 내용 들어보면은 꼭 그게 있어요. 일부 금액을 상환한 거죠. 정말 지금도 기억에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데이트 사기예요. 3명을 다 동시에 사귀면서 다 돈을 뜯어낸 거예요. 1억 넘게 뜯긴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 처음에 신고한 사람 말고 다른 2사람 중에 1명이 저보고 아니 당신이 카페장인지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채팅방인 아이디 닉네임이 그대로 오잖아요. 네, 그 카페 활동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카페장이 누군지도 모르시고 제 프로필 사진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프로필 사진 가지고 이제 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얼굴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카페장이 사기꾼인지 카페장인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아니 그러시면 저한테 왜 의뢰를 하시냐.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1명이 카페에서 자기들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사기꾼이 활동하게 냅둔 운영자도 책임이 있다. 일부 자기네들한테 변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장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엮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마트 사건 같은 걸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뭐 절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는지. 경찰서 가기 전에 나한테 빨리 오면은 아니 경찰서부터 가야지. 경찰서 가기 전에 나한테 빨리 오면은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카페장이나 뭐 형사나 다른 분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해결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럼 이제 경찰 탐정 자문까지 들었으니까 오늘 사연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님의 자문과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반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패널분들께서 사기죄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이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만 조금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바로 재산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기의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데요. 네, 일반인 법감정으로는 그 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기가 아니라 그 민법상의 그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반 변호사님 정리 한번 해주세요.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가 일어난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라든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은 거짓 용도를 말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이 되고요. 이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은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의사라든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변제 자력이 없어졌다 해도 그건 이제 민사의 채무 불이행 문제인 거지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게 되는데요. 피고인의 재력이라든지 환경, 범행의 내용, 그리고 거래의 이행 과정, 그리고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그 변제 자력 유무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가 친지 관계이다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던 관계이다 그런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을 하지 않거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나는 사실은 이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라면서 자기가 신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미리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기망행위라든지 편취의 고의에 대해서 사실 입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거래를 하실 때는 그 돈을 빌릴 당시에, 빌려줄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차용 용도라든지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가 사용할지 그리고 변제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약속을 받아두시는 게 나중에 사기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또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관련돼서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여정의 반유정 변호사 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 줄 평 한번 좀 들어봐야죠. 어흥님부터. 네. 돌다리도 즐겨보고 건너가자. 네,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적어놨는데 내 거 봤죠? 아니 제가 먼저 했어요. 나 여기 세상에 적어놨는데. 똑같은 말하고 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지주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포르님께서도 한 줄 평.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존감 잃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뭐 저는 뭐 굳이 한 줄 평을 한다라고 하면 욕심을 부리면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사연 듣고 시청자 여러분만 아는 사기꾼을 구별하는 팁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 그런 거 있다라면 댓글로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 참견 해돌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